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부터 윤칼세 TV에 윤칼세 라디오라는 새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종합적인 시사 해설 코너입니다. 굳이 TV 화면에 라디오 방식을 택한 것은 그 라디오 방식이 TV보다 훨씬 편하고 제 나름대로는 좀 자연스럽지 않느냐, 또 여러분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또는 작업을 할 때 그냥 소리만 틀어놓고 이어폰 같은 걸 꽂고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디오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단 매주 월요일 윤칼세 라디오를 내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세 차례 방송하는 것 외에 매주 월요일 윤칼세 라디오를 내보내게 된다면 일주일에 네 차례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게 됩니다. 윤칼세 라디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횟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 청와대가 사드 보고 삭제를 지시한 그 사람을 추적해 본 결과, 조사해 본 결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보고를 삭제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방금 발표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방금 발표한 것을 좀 따끈따끈하게 논평할 수 있는 그 장점이 라디오에 있다 해서 윤칼세 라디오를 시작한 겁니다. 사드 보고 누락 사건, 민정수석실이 주도가 돼가지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한 그런 결과, 이게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그런 표현을 넣지 말라,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발사대 4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기존 들어와 있는 2기 외에 그 4기의 발사대 반입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왜, 뭐하러 사드 보고, 사드에 관한 4기의 그 배치 문제,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 하는 문제를 뭐하러, 무슨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뺐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보고서 중에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 그 국방 비밀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할 겁니다. 그 모두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너는 왜 이 표현을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억지라고 봐요. 참 억지다. 왜 이렇게 불신한 거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관련 보고서에서
그 내기, 이미 들어온 두 기회에 내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보고가 없었다라고 없었던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군대를 그 대한민국 이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 그 두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뭔가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를 속이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 보고서에 빠졌느냐라고 꼬투리를 잡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죠. 군이라는 것은 그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논리다 이거죠. 너무 정치적인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보고서에서 그 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느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하게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한 사람을 잡는 거다, 생사람을 잡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좋게 말해서 미온적이고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를 하기로 그러한 결론을 노골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우회적으로 사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뜯어가도록 백지화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이유는 첫째 뭐냐면 오늘도 청와대에서 그 사드 보고 관련 삭제 파문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 영향 평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고 6차 핵실험을 했다는 의미는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에 충분 조건, 그것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이런 엄중한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백지화한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예컨대 낙제점이 나왔다. 그러면 사드 배치를 백지화할 겁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정말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국민들한테 그 본심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거니 하고서 이 사드 문제를, 사드 논란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이미 한미 관계는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배치에 대한 회의론을 분명히 보임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반부터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불화 관계에 이미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은 분명히 투명하게 이 과정을, 이 사드 배치를 진행했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그래, 그것은 너희들의 입장이야. 그것은 너희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있다라는 매우 무미건조한, 드라이한 입장이라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또는 국회 논의라는 것을 갖고서 발목을 잡아? 그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어. 그래 알았다니까. 이것이 바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한미관계는 보통 심각한 문제에 이른 게 아닌가, 보통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에 집권 초반 김영삼 대통령보다 무려 1%가 많은 84%포인트였다라고 대한민국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6%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8.1%다. 84%에서. 이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그 58%, 찍지 않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가 바로 이런 문제, 사드 배치, 이런 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보 불안감을 확인한 계기, 그 계기를 빨리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트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지원 작전을 펴면 펼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무려 6%나 떨어진 것은 저는 인사 실패라고 봅니다. 그 인사 실패는 인사 원칙, 그 5개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실에 내놓은 대통령 공약집에 보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집권 9년에 대한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 정권에 참여했던 세력, 그 보수우파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국가 대청소를 해야겠다, 구시대를 청산해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 그 첫 번째 주제의 6번째 공약이 바로 뭐냐면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공약한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그러니까 이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러한 비리자는 고위공직자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공약,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뒤집는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부인의 위장전입, 부인의 위장전입이에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인의 위장전입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일 때 법무장관이 자신의 집에 고용한 여성 도우미가 불법 체류자였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법무장관은 자진 사퇴했죠.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하물며 자신의 부인이 좋은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서울 평창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위장 전입을 한 사실. 이게 어떻게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적폐 아니겠습니까? 국가 대청소, 구시대 청산,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말 이런 말 하기에도 정말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 큰딸의 이중 국적, 미국 국적 아닙니까? 작년은 미국 국적입니다. 자신의 딸이 미국 국적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그것도 외교부 장관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무슨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여성부 장관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어떻게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이중 국적이고 위장 전입을 했고, 근데 위장 전입을 했다고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실직고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인 정권이야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친척 집으로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니라 이화여고 교장에 교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화여고의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로 사용된 곳에 전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2의 정유라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을 완전 뒤집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과 구속, 지금 재판을 받게 한 그 사건, 제2의 정유라 사건처럼 국민의 말초신경을 얼마든지 흥분시키고 자극시킬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언론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객관적 진실은 무엇인가 파헤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현재 파헤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천가, 문비어천가, 그거 부르고 있는 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라고 하는데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개인적 삶을, 그 삶의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불공정한 삶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전입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세금 탈루에 이것저것, 그야말로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을 평생의 소신으로 주장해온 김상조 전 한성대 교수, 좀 휴직하가 나왔죠. 그 교수의 삶이
얼마나 불공정한 삶이었느냐. 과연 이런 분이 어떻게 재벌 개혁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할 것이냐, 어떻게 기업의 포청천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한민국 언론에 한결같은 용벼천가, 그 용벼천가를 고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사이에 무려 6%포인트가 하락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죠. 정말 황당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때리기 뒤엔 재벌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가장 약한 집단이 재벌인데 재벌 총수 중에서 형무소에 갔다 오지 않은 재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재벌 총수가 본인 나라가 없습니다. 완전히 국민의 동네 북입니다. 그런 재벌이 무슨 생각에서 어떻게 김상조 때리기 뒤에 개혁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배후 세력으로 재벌이라는 것인지.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재벌 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가 세간에 나돌고 있다. 3인칭의 이야기를 하면서 재벌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 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아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공격하는 걸 그 배후에 재벌이 있다라고 참 몰아세우는 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도덕적인 정권입니까?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무책임하게 제기된 숱한 의혹이 김상조 후보자의 철저한 해명으로 청렴함과 도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였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은 김상조 내정자가, 김상조 교수가 대학원 석사 때부터 사용했던 그 가방이, 그 가죽 가방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것밖에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가방을 저는 왜 들고 나와가지고 동정심 유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대학원 때부터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사람 잡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설령 그 가방을 대학원 석사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다면 한 30년을 사용한 건데 30년을 사용할 정도로 오래가는 가방을 샀다면 대학원 때 그 가방 정말 좋은 명품 가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의자 위에 맨발로 이렇게 앉아있던 그 장면, 그 의자가 얼마나 고가 럭셔리 명품 의자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습니까? 어떻게 30년을 가방을 씁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가방 샀으면은 동대문 시장에서 뭐 몇천 원짜리
요새 돈으로 몇만 원짜리 샀으면 30년 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쇼는 좀 하지 않았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 하냐면 김상조 때리기 뒤엔 재벌이 있다. 아무리 집권당의 대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기는 일이 또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상조 청문회에 참석했던 그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비아냥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야당이었다면 당장 청문회 파행시켰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야당 가만히 보니까 전투력이 전혀 없다. 예상보다 못하다. 이런 비아냥을 걸었다는 거예요. 야당의 전투력이 예상보다 못하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이게 지금 정신 나간 넋 빠진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고무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들러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상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줬다 이거예요. 청문회 의원들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정말 지금 대선 참패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 그 상처의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을 2번, 3번, 4번 울리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죠.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야당의 김상조 반대는 충분히 납득되지만 그냥 넘어가라. 엔간히 하고 넘어가라.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6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이 야 김상조 반대 충분히 납득되지만 이런 얘기예요. 다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볼 부분이 있다. 우리 정치권은 상대의 도덕적 흠을 찾아내 상처를 주고 낙마시키는 것을 무슨 정치적 승리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바뀌면 공수교대일 뿐 발목 잡기의 악순환은 그치지 않는다. 이걸 발목 잡기로 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투력이 없다는 참 비아냥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발목 잡기로 보는 거예요. 김상조가 왜 위장 전입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발목 잡기 아니냐. 김상조 후보에게서 확인된 하자 중에는 명백한 불법도 있지만 평범한 생활인들이 발을 담그면서 살아왔을 법한 것들도 있다. 사소한 것들까지 들추어내 서로 망신 주기에 열중하는 바람에 이제는 장차관할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으로 가야 한다 이랬습니다. 여보세요. 미국식 미국의 청문회가 도덕성을 검증 안 합니까?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미국식? 정말 이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결정적일 때 봐주기 위한 그야말로 사탕발림식의 사설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왜 그러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TV조선도 역시 기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상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얼마든지 봐줄 수도 있고 매정하게 봐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볼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모든 그 낙마했던 총리 그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공정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첫째 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딸이 건강보험도 무임승차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국적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안 되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강경화 후보자도 소득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연세대학 교수인데 이번에는 해운대 콘도를 그 해운대에 있는 콘도미니엄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 6천여만 원의 딸과 그 큰딸과 공동 명의로 부양받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남편의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 그 연세대 교수라는 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분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딸이 친척 집에 그 위장 전입했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청와대가 우리는 위장 전입도 이렇게 먼저 이실을 짓고 하는 도덕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고 교장, 그 교장 명의로 된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일종의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양반 이야기가 그 해운대 콘도 그 증여세 수천만 원 내지 않은 것도 지금 자기 딸하고 지금 한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랬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러면은 이것이 본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3대째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가차없이 돌팔매질을 했던 그 노무현 정권 시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그 친일파 정산을 그렇게 주장했던 세력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가 자신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일본 헌병 또는 일본 경찰관, 그랬던 사람들이 친일파 정산을 주장했던 시절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강경화 후보자 부친이죠. 강찬선 전 KBS 아나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강경화 후보자의 부친, 그 아버님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그 자서전이죠. 그 자서전에 보면은 5.16 바로 그날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문, 그 포고문을 낭독한 사람이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버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이 5.16 군사정변 당시에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문을 읽었다고 해서 그 딸에 대해서 연좌제를 적용해야 한다. 연좌제.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면 또는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자식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든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다든가 하는 이러한 연좌제를 제가 적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적, 경제적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이른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그 주도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반박정희 세력, 반박근혜 세력이 세운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공화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손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5.16 혁명 때 군사혁명위원회가 작성한 포고문을 낭독한 장본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지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박지원이가 마침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적당히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 사실상 사실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총선을 치렀고 대선을 치렀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때, 인준 표결 때 입장을 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그 바른정당, 이 세 당은 이번 문재인 정권이 인사 파동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합치자, 이른바 협치라는 이름으로 한번 합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런 논의가 물밑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물론 추측이지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여3당 협치라는 이름으로 여3당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으로부터 물러 터졌다는 그러한 비아냥을 들을 만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70% 이상 80% 나오는 것에 주눅이 들어서 또다시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이번에 보이지 못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존폐, 그 존폐의 문제가 기로에 서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번째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씨가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그 강경화 이 양반이 지금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시아에서 앞서가는 한국을 위한 외교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열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신의 트위터에. 페이스북이군요. 좌파는 정말로 의리가 있습니다. 정말 보수 우파는 이 좌파의 의리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이 보수 우파는 옆에 있던 사람이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에 중용이 되면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내부의 적이 바로 보수 우파는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열 수 있는 최적임자다. 조국이가 폴리페서라고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씨가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들으니까 바로 그 대학교에서 옆방 연구실에 있던 좌파, 이른바 좌파 그 교수가 조국은 교수 시절에 논문 인용이 가장 많은 그러한 연구자였다. 그렇게 연구에 노력한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기, 질투, 모함으로 똘똘뭉친 보수 우파는 좌파로부터 의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촛불혁명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촛불혁명이 아직 안 끝났다. 국민이 그 통로로 선택한 게 문재인 정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적 자기가 촛불 들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다는 겁니까? 조용히 지냈던 처세의 달인인 이낙연 총리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촛불혁명이 아직 안 끝났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고 자신은 촛불 국무총리다. 이렇게 지금 완장차고 나오는 거예요. 대선에 참패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시련을 겪고 있는 보수 우파를 향해서 보수 우파 적폐 세력이라고 매도당하고 낙인 찍히고 있는 그 보수 우파 유권자들에게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이구적거리는 모습, 정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촛불되지 않은 국민은 문재인 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러면서도 입만 열면 협치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거, 이러한 이중적, 이율배반적인 거, 이러한 프리부동한 거, 이러한 야누스적인 행태,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여일 전에 87%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87%라고 나온 여론조사의 그 숫자가 지금 84% 그리고 70%대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59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로 실려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 그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수갑을 찬 손에 손목보호대를 착용했어요. 권투를 해본 사람은 요즘 알지만 요즘 권투를 해본 사람은 저도 권투를 합니다만 그 옛날처럼 이 붕대로 묶는 게 아니라 손 안에 이 손가락 부분만 이 차른 이 손목 보호대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손목 보호대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위에다가 수갑을 찼습니다. 4년 반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손에 손목 보호대가 채워지고 그 위에 은빛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착범입니다. 바로 그 손에 의해서 그 흔들던 악수하던 그 박근혜의 그 손, 그것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연명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의 그 손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무총리 장관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시절에 박근혜로부터 덕을 받던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권세가들. 을이라고는 씨가 마른 정치 집단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권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의 CNN 진행자, CNN 방송 진행자인 레자 아슬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쓰레기 자식이라고 언급하는 그 내용, 그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죠. 이 쓰레기 자식은 단순히 미국의 골칫거리, 역대 대통령의 오점이 아니다. 트럼프는 인류의 골칫거리다. 라고 아주 그야말로 막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 큰 어린아이다. 위기의 시기에는 이런 다 큰 어린아이는 무시해야 된다. 아주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쓰레기 자식이라고 했어요. This piece of shit. 영어로 말이죠. 문재인 공화국에서 만약에 종편이나 무슨 공중파
진행자가 이런 막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속되거나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태극기 집회 때에 그 사회를 봤던 손상대 사회자, 손상대 교수가 지금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지금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죠. 그 정광용 씨와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손상대 씨는 제가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두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정치부 기자, 정치사동 논설위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분은 아주 영혼이 순수하고 투명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정광용과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백수의 창이라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 백수의 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해온 브라질 동포 이백수 씨가 그 자신의 그 유튜브 방송에 문재인 빨갱이야 라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죠. 조회수가 32만 건을 기록했는데 이 양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양반은 브라질 한인회장을 할 정도로 브라질에서도 신망이 있는 사람이고 해병대 소령 출신이고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훈장과 포장을 받은 애국자입니다. 이분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에 스스로 한국에 와서 태극기 집회를 참석했었고, 또 제가 경주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를 열었을 때 이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2분만 발언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발언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출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자신이 37년 동안 살아왔던 브라질에 가지도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지금 아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한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씨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노사모 회장이나 또는 노사모 사회자, 노사모 집회 때에 사회를 봤던 사회자를 구속했다던가, 또는 다소 심한 표현을 사용한 이른바 언론이 손상대 교수도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의 회장이고, 이백수라는 이 전 브라질 한인 회장도 또한 언론인입니다. 재동포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구속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씨는 승자로서
패자에게 아량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윤칼세 라디오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